지하철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일정한 진동을 품고 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다. 진동은 바닥을 타고 내 발끝까지 전해졌고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가만히 느끼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어둡고 단조로운 회색 벽들, 광고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어디선가 울리는 기계음과 멀게 들리는 안내방송이 마치 물속을 통과해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귀를 때렸다. 이 커다란 쇳덩이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지닌 채 무심히 서로를 지나쳐갔고, 누구는 급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누구는 지친 몸을 의자에 맡긴 채 고개를 떨구었으며, 또 어떤 이는 커다란 헤드폰을 귀에 꽂고 세상과 단절된 듯 고개를 리듬에 맞춰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했고, 그 어떤 움직임도,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가끔 눈길이 닿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청춘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세월에 깎여버린 흔적만 남은 초상화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별다른 감정도 없이 눈을 돌렸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무겁고 둔하게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은, 한때는 저들처럼 활기차게 거리를 걸었고, 웃었고, 꿈을 꾸었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오래된 본능만이 내 걸음을 이끌고 있을 뿐이었다. 도착지가 어디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저 이 시간을 조용히 건너는 것, 그것이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며 서서히 멈춰 섰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물이 지어 들어오는 새로운 승객들 사이로 거칠게 웃으며 흔들거리는 청년 무리들이 들어왔다. 술에 절은 듯 붉게 상기된 얼굴, 주변을 개의치 않는 시끄러운 웃음소리, 짙게 풍기는 알코올 냄새.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몸 안 어딘가 오래전 전장에서 익혀버린 본능이 이미 긴장하고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가방끈을 조금 더 단단히 쥐고 나는 숨소리조차 낮추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지만 어디선가 피와 흙 냄새가 섞인 기억의 파편들이 느슨하게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오늘도 그저 조용히 살아남기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하철 안에서 늘 흔히 들을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소란쯤으로 흘려보내려 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야 하루에도 몇 번은 지나치는 것이었고, 거친 농담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안한 몸짓쯤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게 이곳의 룰이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곧 불필요한 관심을 주는 것이고, 불필요한 관심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불행을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저 내 앞에 펼쳐진 회색 터널과 스쳐가는 희미한 조명,
그리고 가끔 불쑥 튀어나오는 낡은 광고판 따위를 바라보며 아무 일 없기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조용히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술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마치 그 냄새가 내 주름진 피부 사이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거친 웃음소리가 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애써 무시하려 했던 내 안의 오래된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아가씨는 어느새 몸을 움츠려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무릎 위로 바짝 올라와 가방끈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몇 올로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 모여 앉은 젊은이들은 취기에 물든 눈으로 서로를 부추기며 낄낄거렸고, 그 와중에 한 놈은 다리를 뻗어 아가씨의 가방을 슬쩍 발끝으로 건드렸다. 투. 처음엔 우연인 척. 그러나 세 번째가 반복될 때쯤 그것은 더 이상 실수도 장난도 아닌 명백한 괴롭힘이 되어 있었다. 아가씨는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미약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대꾸 대신 더 큰 웃음소리와 조롱 섞인 농담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 손가락이 저절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주먹을 쥐는 것을 의식했다. 참아야 한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좋을 일 없다. 수없이 자신에게 속삭이며 나는 창밖에 흐르는 터널 벽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도록 잊고 지내려 했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서서히 끈적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놈이 내 쪽을 보더니 술기운에 절은 눈을 비비며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야, 저 늙은이 봐라. 왜 저렇게 째려봐. 무섭게. 놈들의 웃음소리가 지하철 안을 한순간에 덮어버렸고, 나는 마치 벽을 등지고 총을 든 채 적진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도, 다른 승객들도,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이해했다.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약한 자는 모른 척하고 귀찮은 일에는 고개를 돌리는 쪽을 택해왔다는 걸.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버텨왔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짓누르는 이 숨막힘, 피부 밑으로 기어오르는 식은땀,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오래전 기억들의 잔해. 나는 느꼈다. 이건 참아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건 그저 고개를 돌리고 넘길 수 없는, 어쩌면 내 남은 시간 동안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술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얽혀있는 지하철 칸 안에서 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비틀거리며 다가온 젊은이 하나가 내 앞에 멈춰 서는 순간, 그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내 눈앞을 가리자 내 몸 안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두었던 경계심이 조용하고 차갑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어쩌면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놈은 마치 짐짓 가벼운 농담이라도 던지듯이 내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모자를 툭 치고 그 순간 모자가 살짝 비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모자를 건드린 가벼운 손길이 내 안의 마지막 인내심까지도 건드렸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쿵 하고 울리는 소리로 번져왔다. 놈은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다시 어깨를 두드렸고 툭, 툭, 툭. 지하철 안은 술기운에 찬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굳히고 있었다.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숨끝에 차갑고 축축한 정글의 냄새가 썩은 물과 피비린내가 그리고 총성과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오래된 공포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으며 나는 그곳에서처럼 다시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만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일어섰고 놈의 손목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작처럼 정확하게 낚아채 비틀었으며 놈의 뼈가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몸이 꺾이자 그는 비명을 삼키지도 못한 채 무릎을 꺾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또 다른 놈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몸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팔을 쳐내며 허공을 가로지르는 그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동작처럼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저 주먹을 살짝 쥔 채 거기 서 있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싸움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에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지하철 칸 안에 퍼진 술 냄새 대신 오래전 정글 한가운데서 맡았던 뜨겁고 무거운 피 냄새를 떠올렸고 손에 쥐었던 총 대신 지금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주먹을 쥔 채 그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그곳을 떠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눈을 감는 순간 나는 다시 그곳에 있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던 정글 한복판. 진흙탕 위를 조심스럽게 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했던 달빛조차 들지 않는 짙은 어둠 속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습기와 썩은 나무심 냄새와 알 수 없는 적들의 숨결을 가르며 걸어야 했던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구분되지 않는 그 치열하고 처절했던 밀림 속으로 내 손에는 M16 소총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땀에 절은 장비가 들러붙어 있어
몸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으며 내 바로 옆 몇 걸음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김상병과 박중사의 숨소리조차 그 정적 속에서는 너무 크게 울려 퍼지는 듯해 나는 숨을 얕게 쉬었고 발밑에 바짝 깔린 풀잎이 스치는 소리마저 숨죽이며 들을 수밖에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본부는 가벼운 정찰이라 했고 10킬로 남짓한 거리를 조용히 확인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간단한 임무라며 던지듯 지시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가벼운 임무란 없으며 이 땅 위에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조차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 된다는 걸. 나는 맨 앞에서 길을 열었다. 귀를 세우고 땅의 떨림과 나무잎의 뒤척임, 머리 위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희미한 바람의 결까지 감지하려 애쓰며 모든 신경을 발끝까지 곤두세운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그때 어디선가 불쑥 너무 미세해서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낯선 발소리가 우리 방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손짓으로 정지 신호를 보냈고 뒤따르던 김상병과 박중사 그리고 짧게 늘어진 작은 분대는 거의 동시에 멈춰 섰으며 숨소리마저 삼킨 채 주위를 긴장으로 휘감았다. 나는 총구를 천천히 움직이며 소리의 방향을 쫓았다. 바짝 긴장한 손가락이 방아쇠에 얹혔고 순간 짧은 툭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바로 내 옆을 걷던 김상병이 마치 인형처럼 앞으로 고꾸라졌으며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의 몸을 보는 동시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 뒤를 잇는 총성. 짧고 가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울리는 소리. 나는 엎드리며 본능적으로 총구를 들었고 주변 밀림 속에서 여기저기 쏟아지는 총알의 방향을 가늠할 틈도 없이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보이는 그림자마다 느껴지는 인기척마다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김상병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듯 내 쪽으로 뻗치다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광경을 나는 눈앞에서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으며 함부로 움직이는 순간 모두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치아가 부서질 만큼 이를 악물고 그저 사방을 향해 총을 쏘며 우리를 둘러싼 적들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탄창을 갈아 끼우는 손이 떨렸고 땀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렀으며 뒤에서는 계속 총성과 고함이 터졌고 그 와중에 나는 어쩌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보다 이 자리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절망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었다. 교전은 얼마나 이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몇 분 같기도, 몇 시간 같기도 했던 시간 끝에 박중사가 외쳤다. 후퇴. 날카로운 명령이 숲을 찢고 퍼졌다.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와 눈이 마주쳤으며 우리 모두는 말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숲속 어둠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김상병의 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주춤했다. 단 한순간. 그의 인식표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나는 뛰어들어 그의 목에 걸린 얇은 쇠사슬을 잡아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달렸다. 주변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부리들이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나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끝없이 밀려오는 공포를 삼키며 달렸다. 총성이 점점 멀어지고 주위가 고요해질 때쯤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은 절반의 수로 다시 모였다. 12명이 출발했으나 7명이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김상병의 이름을 부르지도 방금 겪은 일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거운 숨소리와 더럽혀진 복장, 텅 빈 눈빛만이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글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총성과 고함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깊은 숲속에 퍼져 있던 숨막히는 공기가 점점 사그라지며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다시 지하철 안, 이 흔들리고 차가운 쇳덩이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을.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쩐지 아까보다 더 깊게 패여 있었고, 주름진 이마 위로 흘러내린 땀방울은 정글의 습기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으며, 내 심장은 여전히 전장을 헤매던 속도로 뛰고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방아쇠를 움켜쥐던 그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발밑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젊은 놈들이 있었고, 그들의 어설픈 눈빛과 몸짓 속에는 겁과 당황이 엉켜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시 과거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었고, 그들과는 아예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속해 있었으니까. 주변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청년 무리도, 모른 척 외면하던 승객들도 모두 침묵 속에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지만 그 발소리는 위협적이지도 가볍지도 않은 어딘가 절제된 조심스러움을 품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단단한 의지를 품은 음성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선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치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도 내 행동도 아닌 내 목에 걸린 낡은 쇠조각에 닿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손을 올려 셔츠를 정리했으며 그 순간 손끝에 걸린 것은 수십 년 전 생존자에게만 허락되었던 백마부대 훈장의 차가운 금속이었다. 그는 그것을 본 순간 숨을 삼켰고 입술을 달싹이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혹시
백마부대 출신이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께를 펴며 훈장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셔츠를 가만히 젖혔다. 남자의 눈이 떨렸다. 저희 할아버지도 백마부대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는 이마를 숙이고 깊숙이 허리를 굽혔으며 그 움직임은 결코 억지스럽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은 그저 깊은 경의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동작이었다. 지하철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아까까지 공포에 질렸던 이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눈을 깜빡이며 어떤 이는 손끝을 모아 조심스레 가슴께에 얹었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길을 피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과 경외와 조심스러움을 모두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그 조용하고도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사람들,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은 숨죽인 듯 고개를 들어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감사도, 미안함도, 경외심도, 그리고 아주 작은 연대감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것, 이 낡은 쇠조각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버텨온 지난 날들이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말없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번져가는 따뜻함으로 느껴졌다. 지하철이 마지막 안내방송을 알리며 덜컥거렸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 감정들이 쉽게 일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아무도 소리내어 말을 걸지 않았으며 그저 무언의 예의처럼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그 고요한 존중을 느끼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비틀거리지도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걸었던 것처럼 매 발걸음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하철 바닥을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의 작은 진동이 발끝을 통해 올라왔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나는 천천히 내가 걸어야 할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다. 지하철 문이 다시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고 쇳소리가 바닥에 깔리며 나는 본능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론가 향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저 걸어야 했고 걷지 않으면 다시는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걸었다. 누군가의 손짓 하나,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 아무것도 없는 빈 플랫폼을 따라 마치 죽은 전우들의 그림자들이 내 옆을 함께 걷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멈췄다. 아무도 없는 플랫폼 한가운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내 폐를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도록 쌓여 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마지막 감동 독백 긴 문장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지던 밤들이 있었다. 전우들을 두고 돌아왔다는 죄책감이 끝내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던 새벽들이 있었고, 세상이 나를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문득문득 터져 나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결국 나라는 존재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거대해졌고, 나는 그 무게에 짓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수십 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척,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살아왔지만 그것은 결코 잊음이 아니라, 망각이 아니라 끝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조용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에 불과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고,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걸어온 길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해도 그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내 안에만이라도 온전히 살아있다는 걸 나는 오늘에서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어가고 있지만,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지켜낸 것들의 마지막 흔적이며, 언젠가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걸음은 이 땅 위에 조용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남은 시간만큼만 내가 지켜온 조용한 싸움들을 품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름 없이 사라진 영웅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간다. 살아남은 자들의 무게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